안녕하십니까. 예순을 넘기신 분들, 이제 인생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아는 어르신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랜 세월 나이 드신 분들 곁에서 한결같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몸을 건강히 돌보며 남은 삶을 좀 더 따뜻하게 가꿀 수 있을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지요. 그런데 오늘은 문득 여러분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한 가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손에 쥐려 애쓰며 살아왔는데 정작 예순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그 손을 꽉 움켜쥔 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둘 내려놓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 5가지만큼은 내려놓아야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편안해지는가? 잠시 저와 함께 천천히 짚어보시죠. 예순이라는 나이는 한 바퀴를 온전히 돌아온 자리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 나이를 환갑이라 하여 무척 중하게 여기셨지요. 예전엔 70만 넘겨도 드물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노년에 접어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50만 되어도 노인회에 들어가 회비를 내고 가끔 어울려 음식을 나누곤 했지요.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예수는 여전히 정정합니다. 잘 먹고 말도 또렷하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사회의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세월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젊은 사람도 영원히 건강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순이 넘으면 5가지를 놓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돈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나이는 더 이상 욕심내며 돈을 좇을 때가 아닙니다. 젊어서 부지런히 애쓰는 건 늙어서 덜 고생하기 위함이었지요. 솔직히 젊어서 못 일군 재산을 이 나이에 새로 일구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물려받은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 보상금을 받는 행운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평범하게 살며 이 나이에 큰 돈을 만지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대개 이 무렵 정년을 맞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60 넘은 사람을 공사판에 쓰려는 곳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텃밭이나 자기 땅떼기를 일구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부지런히 놀려 더 건강하게 지내자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돈의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무겁게 여길 거였다면 진작 그랬어야지 이 나이엔 아닙니다. 둘째,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지난날의 마음을 묶어두고 자꾸 곱씹지 마십시오. 그때 좀 더 영리했더라면 땅값 살 때 오토바이라도 팔아 땅 한 떼기 사뒀더라면 지금쯤 부자가 됐을 텐데 누가 앞이를 알겠습니까? 외진 시골 땅 논밭이던 곳이 10수년 뒤 신도시가 되어 보상금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쉬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저 운이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때 정년퇴직을 서두르지 말걸. 더 버텼으면 연금이라도 나왔을 텐데 하는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일을 다 안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열심히 다니다가 막상 퇴직을 앞두고 회사가 문을 닫거나 다른 곳에 합쳐져 허탈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찍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기로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 홀로 서기를 해보기로 했던 그 결정은 그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이 사람한테 얻은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은 더더욱 입에 담지 마십시오. 40해를 함께 산 사람에게 그런 쓴소리를 한들 현실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원한만 쌓이지요. 그동안 곁에서 살뜰히 챙겨주던 사람이 이 나이 먹도록 40년 전 그 여자, 그 남자를 그리워하며 나를 하찮 정말로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배우자도 자식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건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옛말의 과거는 신성한 사당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끔 찾아가 잠시 돌아보는 곳이지 그 안에 들어앉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성한 사당이라도 그 안에 살림을 차리는 사람은 없지요. 사당은 찾아가 절하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가끔 옛 학교를 찾고 옛 스승을 뵙고 고향 마을이나 젊은 날을 보낸 곳을 다시 가보는 것은 내 젊은 시절이 의미 있었음을 느끼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과거를 닫고 앞을 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년인지 15년인지 20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삶이란 본디 무상한 것이니까요. 셋째, 옛사람 이야기를 자꾸 꺼내지 마십시오. 옛 연인, 첫 배우자, 헤어진 사람 말입니다. 첫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해 갈라서고 지금 다시 짝을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요. 부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인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하며 추억을 꺼내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쪽에서도 첫 배우자가 얼마나 잘났는지, 처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들먹이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이지요. 옛사람 이야기는 나누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의 마음이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까지 막을 수야 없지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두고 입 밖으로 꺼내 곁에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마십시오. 넷째,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지혜는 젊은이에게 없고 건강은 노인에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사회도 정년을 두는 것이지요. 무슨 자리, 무슨 고난을 더 욕심내겠습니까? 사회활동은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부녀회나 노인회 임원으로 들어오라 하면 가끔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견문도 넓히는 정도로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며 내가 이 모임의 회장이 되어야겠다, 지금 노인 회장을 끌어내려야겠다 하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위세를, 무슨 권력을 더 바라겠습니까? 회장 자리보다 값진 것은 신망과 명예입니다. 회장이 아니어도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가 있어 무슨 일이든 좋은 의견을 내고 모두에게 이로운 방안을 제안하면 사람들이 절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분은 회장은 아니어도 뭐든 그분께 여쭤봐야 해. 어쩜 그리 또렷하고 지혜로우신지 하고요. 그분만 자리에 계시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고 말이지요. 권력을 탐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흐뭇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권력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을 맞으셨겠지만 그렇다고 정이 끝난 건 아니지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능력이 된다면 배우자와의 정을 나누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건강이 허락해 3번이라 한들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지나치게 탐하지는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만큼이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15년 된 오토바이와 같습니다. 덜덜거리기 시작하면 천천히 가야지
갑자기 가파른 언덕을 오르거나 급하게 기어를 넣으면 시동이 꺼지고 맙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대와 꾸준히 정을 나누어 마음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내가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기력을 돋우겠다고 이것저것 약을 찾아 헤매는 일은 이 나이엔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정력에 좋다는 이런저런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사모님 드리려고요? 했더니 사모님은 이 나이에 그런 걸 보면 기겁하실 거랍니다. 알고 보니 35된 젊은 여자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65이라 혹여 부족하다 흉볼까봐 그런 물건을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가씨가 어르신을 만나는 게 그런 물건 때문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욕망이 큰 사람이라면 60 넘은 어르신을 만나겠습니까? 근육 좋은 새파란 젊은이를 만나지요. 그 사람의 어르신을 만나는 건 정이 진심이거나 아니면 가끔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선물을 사주기 때문일 겁니다. 이 나이엔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멋지고 나를 따르는 젊은 사람이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너무 젊은 사람일수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의 정은 꾸준히 나누되 지나치게 탐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기력을 짜내며 무절제하고 방탕한 자리를 만들어 건강을 해치지 마십시오. 혹여 그런 일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명예와 신망까지 잃게 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이 나이에 손주뻘 되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지요. 자식 손주 눈에 우습게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그 젊은 사람을 평생 받쳐줄 만큼 건강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건 아내와 자식, 손주들입니다. 부디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나이 들수록 줄여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줄여야 할 것은 먼 걱정입니다. 지난 일은 이미 지났고 앞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헤아린들 하늘의 뜻만 하겠습니까? 지금 62, 65, 70이라 한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도 20년, 30년 뒤를 걱정한다는 게 부질없지요. 그저 오늘 하루 건강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몸이 멀쩡하면 오늘 하루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20년 뒤엔 어디서 살까? 그땐 기력도 없을 텐데 이 집은 또 얼마나 낡아 있을까 하며 미리 걱정하고 돈을 모으고 집을 고치겠다고 나서면 그저 고단할 뿐입니다. 그러니 먼 걱정은 덜어내십시오. 미래는 젊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약간의 과거와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 가장 가까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면 됩니다. 둘째로 줄여야 할 것은 잔소리와 간섭입니다. 자식과 손주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곁에 남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도 함께 군대 다녀온 벗들도 몇 남지 않지요. 동창은 한 해에 한 번 볼까 말까, 옛 전우는 2, 3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곁에 남은 건 몇 안 되는 피부치 뿐인데 그분들도 이미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귀가 어두운 분들이지요. 그러니 곁에 남은 사람은 누구든 귀하고 소중합니다. 함께 사는 자식,
가끔 들여다보는 손주 모두 고맙게 여기십시오. 어째 일이 뜸하게 오느냐, 좀 더 있다가지 그러느냐, 내가 병원에 누웠는데 하루밖에 못 쉬느냐 하며 탓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내게 내어주는 1분 1초가 다 귀합니다. 자식에게도 제 일이 있지요. 자유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며칠 휴가를 내고 부모를 돌볼 수도 있지만 회사의 메인 사람은 1년에 며칠 안 되는 휴가를 모아 쓰기도 빠듯합니다. 고향에 다녀오거나 열흘 남짓 여행을 가려 해도 2, 3년 치휴가를 모아야 하는 형편이지요. 부모가 병원에 며칠씩 몇 주씩 혹은 한 달씩 누워 있으면 형제끼리 번갈아 간병하고 낮엔 일하러 나가야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으로 제 자식을 키우고 또 부모인 나를 도울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이해하고 탓하는 마음과 잔소리를 줄이십시오. 셋째로 줄여야 할 것은 참견과 지시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그리 늙었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머리도 또렷하고 영리하다 여기지요. 누가 저더러 구식이라 하면 발끈해서 이만큼 또렷한 게 어디냐 우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살, 30살 젊은이들과 견주어 보면 저는 분명 늙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게 많지요. 제 이야기는 죄다 옛날 이야기뿐이고 제 경험이라야 전쟁과 가난, 어려운 시절을 헤쳐온 20, 30년 전의 것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눈 뜨면 인터넷 세상에서 숨쉬며 자랍니다. 책은 안 읽어도 손안의 휴대전화로 세상 만사를 다 압니다. 그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니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아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 자식이나 손주에게 한마디 거들 일이 있더라도 혹은 저쪽에서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정중히 물어올 때라야 조심스레 말을 보태십시오. 내가 나이는 먹었다만 너희가 알아서 잘 결정하리라 믿는다. 둘이 잘 헤아려 정하면 그게 옳겠지 하고요. 그저 이것만은 너무 지나치지 말고 저것만은 너무 치우치지 말거라 정도의 작은 조언이면 족합니다. 지시는 하지 마십시오. 65, 70이 되어 정작 돈은 못 벌면서 너희 각자 2천만 원씩 보내라. 집 고쳐 사당을 짓겠다 하고 명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형편이 같지는 않지요. 넉넉한 자식도 있고 몇백만 원이 큰 부담인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듯 정해버리면 착한 자식은 차마 거역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끙끙 앓습니다. 산 사람 챙길 걱정은 안 하고 재산이 사당이니 체면치레로 돈도 못 벌면서 큰 사당만 바라신다고 말이지요. 그러니 참견과 지시를 줄이십시오. 부모의 지시가 결실을 맺기는커녕 오히려 자식 부부 사이에 다툼을 만들고 형제간 우애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비에게 이런 바람이 있다만 이건 너희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구나. 형편 닿는 대로 넉넉한 사람은 좀 더 보태고 빠듯한 사람은 적게라도 보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푼이라도 다 귀하지 않으냐. 조상께 바치는 정성이니까 하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넷째로 줄여야 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60, 70이 된 지금 내가 가진 것은 가진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작은 집 한 채, 곁에 배우자, 아들 하나에 손주 둘, 혹은 딸 둘에 외손주 넷, 그 정도가 내 것이라면 내 것이지요. 사실 그마저도 온전히 내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손 닿는 곳에 있고 함께 살며 매일 볼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꿈, 그런 건 우리 차례가 아닙니다. 평생 살며
복권 한 장 안 사던 사람이 이제와 한탕을 바란들 될 리가 없지요. 누구나 다 당첨된다면 누가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여럿이 돈을 모아 한 사람이 따게 하는 구조인 것을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형제간에 일가 친척과 땅 한 떼기를 두고 다투지 마십시오. 부모가 큰아들에겐 이쪽, 막내에겐 저쪽하고 어림잡아 나눠준 것을 누가 자로 재며 나눴겠습니까? 막상 재어보면 이쪽이 30cm 모자라고 저쪽이 25cm 남기도 하겠지요. 그래도 9을 버리고 10로 친다. 셈치고 서로 양보하십시오. 한 뼘 땅을 두고 다투다. 어느 날 세상을 떠나면 두 손 모아 빈 채로 떠날 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좋지 않은 소문만 남길 뿐이지요. 그러니 내 것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줄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줄여야 할 것은 부정적인 곳에 발들이는 일입니다. 서로 돈을 걸고 싸우는 노름판, 술자리에서 멱살잡이가 벌어지는 자리 말입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내 술잔을 안 받느냐 하며 시비가 붙고 술 몇 잔에 멀쩡하던 사람이 험상궂게 변해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가 주먹다짐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술자리에서 치고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데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요. 정보를 아는 거야 좋지만 가려서 봐야 합니다. 장 보러 가는 것과 같아서 비린내에 질색하는 사람은 젓갈 파는 곳엔 안 가고 향긋한 국수집 옆으로 가는 게 낫지요.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마음 편한 곳, 보기 좋은 소식이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가령 우리 지역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손꼽힌다더라. 같은 자부심이 들고 기분 좋아지는 소식 말입니다. 제게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며칠 전 혈압이 올랐다더군요. 종일 휴대전화를 붙들고 어떤 큰 사건의 재판 중계를 들여다보신 탓입니다. 누가 어떻게 변명했네, 누가 수백억을 가로챘네 하는 소식을 볼 때마다 저런 못된 것들 하며 펄펄 뛰셨다지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말렸습니다. 형님이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이 알아서 다스립니다. 법이 엄정하게 그런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형님은 그저 지나가듯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의 변론 한마디 한마디, 피고인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일일이 귀 기울이면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워 속만 상하지요. 인터넷에서든 현실에서든 즐겁고 밝은 곳을 골라다니고 부정적인 곳엔 발길을 줄이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맑게 지켜집니다. 옛 어른들은 우리 나이쯤이면 절에 다니는 나이라 하셨지요. 절에 가서 염불하고 절하며 부처님 그늘에 의지하고 마당에 낙엽도 쓸고 봉사도 하면서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을 맑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절집에서야 험한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리 없으니 인생 끝자락에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삶이 온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줄임을 부지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마음 편히 살려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파리를 따라가면 변소를 찾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꽃밭을 찾게 된다고 하지요. 또 네가 어울리는 사람을 말해보라. 그러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마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곁에 두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마음 편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가까이 해야 한다면 되도록 거리를 두면서요.
첫째는 매사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봐도 나쁘게만 보고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며 늘 의심하지요. 말이 많으면 허풍 떤다 하고 말이 없으면 사람 무시한다 합니다. 부유하면 잘난 척한다 하고 가난하면 일도 안 하고 게으르다 하지요. 어떻게든 헐뜯을 거리를 찾아냅니다. 누가 애써 좋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과 나누려 해도 격려 한마디는커녕 허풍만 잘 떤다고 쏘아붙이지요. 그런 사람은 속이 늘 부글거리고 어두운 것만 봅니다. 좋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자식한테나 그러겠지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누가 보니까 저러는 거지 하며 깎아내립니다. 참 안쓰러운 일이지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아도 그조차 거짓이라 여기니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곁에 있으면 나까지 그 어두운 시선에 물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은 검은 안경을 쓴 사람 같다고 말해 주십시오. 한낮 땡볕 아래서도 검은 안경을 끼고 있으니 세상이 온통 까맣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검은 안경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있는 법입니다. 세상은 다채롭지 그가 생각하듯 온통 시커멓지 않습니다. 그러니 입만 열면 헐뜯고 세상을 비뚤게 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 사람과 어울려 봐야 공연히 마음만 불편해질 뿐입니다. 둘째는 성미가 불같아 걸핏하면 주먹부터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술자리에서 형이니 아우니 잔을 주고받다가 한마디의 욕설이 오가고 손찌검으로 번지는 사람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건 머릿속에 변변한 생각이 없다는 뜻이지요. 세상 일에는 다 평화롭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끼리도 갈등이 생기면 먼저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강하게 비판하고 경고하다가 정 어쩔 수 없을 때라야 충돌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래야지요. 어찌 매번 험악하게 굴며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겠습니까? 거칠고 막무가내로 주먹부터 들이미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멀찍이 물러서십시오. 셋째는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손뼉 치다가 어려워지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이지요. 당신이 잘나가고 힘이 있어 덕 볼 게 있다 싶으면 하늘 높이 축혀 세웁니다. 최고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한번 실수하거나 넘어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면 태도가 싹 바뀝니다. 심지어 다음 날엔 등을 돌려 헐뜯고 무너진 담에 덩굴 오르듯 한마디 보태기까지 하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썰미가 있으면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유해져도 호들갑스럽게 떠받들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손을 꼭 잡고 축하 안에 한마디 건넬 뿐이지요. 반면 아첨하는 사람은 변덕이 죽 끓듯하니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건 칼날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휙 잡아당기면 손이 베이고 말지요. 그러니 좋을 때만 손뼉 치다 어려울 땐 종적을 감추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넷째는 늘 남의 일에 코를 들이미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끼어들고 한마디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지요. 그것도 도움을 주거나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은 훈수와 가르침을 늘어놓습니다. 참 피곤한 노릇이지요.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일, 남의 일, 그리고 내 일. 우리는 그저 제 일을 잘 해내면 됩니다. 남의 일에 코를 들이밀지 말고
하늘의 일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런데 하늘의 일에 부하를 내고 종일 남의 일에 끼어들면서 정작 제 일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씨가 어떻다고 종일 투덜대봐야 날씨는 하늘의 일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한들 맑은 날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건 예부터 그래왔던 것을 이놈의 장마 진절머리 난다 질척거려 짜증난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하늘의 일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지요. 홍수철엔 물이 불고 장마엔 비가 오고 여름엔 더운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남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와 지내든 네 집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든 어느 집 아내 속을 썩이든 어느 집 남편이 경찰서에 불려갔든 나와 상관없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둘 까닭도 없지요. 듣고 지켜보다가 정말 부당한 일에 내가 목소리를 내어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잠자코 계십시오. 좋은 일을 할 수 없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무너진 담에 덩굴 오르듯 보태지는 마십시오. 인터넷에서 누가 어떤 연예인을 욕하고 어떤 부자를 헐뜯는 걸 보면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끼어들어 함께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지요. 마치 그 사람이 자기 곡간을 털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제 일엔 무심하면서 남의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집에선 처자식이 고생하고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도 부지런히 벌어 가족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 남의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 한쪽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다른 쪽은 소홀해지기 마련이지요. 종일 남의 일에 코를 들이미는 사람은 정작 제 일을 돌볼 겨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멀리 하십시오. 또 하나 멀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거리는 두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보다 나으면 견디지 못하고 속을 끓이는 사람이지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배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부터가 괴롭습니다. 남이 잘 되면 속이 부글거리지요. 그 부하를 발판 삼아 분발한다면야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일삼습니다. 가령 이웃집과 처음엔 둘 다 가난해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 집이 형편이 펴 큰 집을 짓기 시작하면 마음이 뒤틀립니다. 자기 집보다 크다 싶으니 심사가 불편해 남이 기초를 다지거나 지붕을 올릴 때 들락거리며 트집을 잡지요. 쇠막대 하나, 콘크리트 한 조각이 자기 집에 떨어졌다고 시비를 걸고 심하면 관청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집이 큰 집을 완성하면 슬슬 멀리하고 험담을 늘어놓지요. 저 돈이 깨끗한 돈이겠어? 훔친 돈이거나 떼먹은 돈이거나 부정한 돈이겠지 하고요. 참 딱한 노릇입니다. 그러니 시기심 많고 배 아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잘 나가다가 그런 사람에게 발목 잡혀 끌려 내려오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곁에서 함께 걷던 사람이 자기가 뒤처졌다 싶을 때 잠깐만 기다려달라거나 끌어달라고 청하는 대신 슬며시 발을 걸어 상대를 고꾸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앞서가는 꼴을 못 견디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언젠가 뒤통수를 맞고 싶지 않다면 멀리 하십시오. 이 밖에도 좋지 않은 부류는 많습니다. 곁에 있으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어해야 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렇게 살아서는 평안도 행복도 얻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가장 알아보기 쉬운 부류이니 직접 부딪힐 일이 없다면 슬기롭게 피하시고
사정상 자주 만나야 한다면 일에 관한 것만 적당히 주고받으십시오. 정을 나누고 속내를 털어놓고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은 이런 사람들과는 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젊을 때 애써두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회할 일이 많을수록 마음이 편하기 어렵고 행복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니 평안과 행복을 위해 젊어서 다음 몇 가지는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늙어서 마음 졸일 일이 없습니다. 첫째, 젊어서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늙어 끝없이 병치레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은 아침에 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앞에 술잔을 두어놓고 해장술을 들이켜는데 정작 길 가나 호숫가, 공원, 빈터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죄다 나이 든 분들 뿐이지요. 늙고서야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미천이 건강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분들도 건강이 가장 귀한 재산임을 미리 알고 잘 지켜두시길 바랍니다. 젊다고 밤새우고 늦잠 자고 함부로 먹고 마시며 기력을 탕진하다가 늙어서야 부랴부랴 새벽 운동에 수십 킬로미터 자전거를 타며 무리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젊어서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늙어 허약함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둘째, 젊어서 아껴 쓰는 습관을 들여야 늙어 약간의 미천이라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것 하나 없다고 한탄할 일이 없으려면요, 부지런히 벌어도 쓰는데 절약이 없으면 버는 족족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빠져나가 정작 중년이나 노년에 모아둔 돈 한 푼 없게 됩니다.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지요. 그러니 젊어서 아껴 쓰십시오. 셋째,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 후회합니다. 물론 한창 배울 때는 힘들고 고되고 시험에 짓눌려 다 내던지고 싶지요. 중학교만 마치고 그만둬 카페나 식당 일을 하거나 배달 일을 하면서 대학 나와도 취직 못하는 사람 많은데 차라리 일찍 돈 버는 게 낫지 싶어 학업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눈앞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배울 만큼 배운 이들입니다. 학교 공부가 아니더라도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배운 사람들이지요.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한 동네만 둘러봐도 압니다. 옛날에 고등학교만 마치고 더 안 배우고 일찍 결혼에 눌러 앉은 사람들 중에 운 좋게 성공한 경우는 배워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일을 하며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부모님들이 가난해도 자식만은 끝까지 가르치려 하셨지요. 공부해서 번듯한 일자리를 얻으면 덜 고생한다. 저 사람 봐라. 공부 잘해 대학 가더니 명절에 자가용 타고 오지 않느냐 하면서요. 반대로 공부 안 하고 일찍 가정 꾸린 사람은 그럭저럭 먹고는 살아도 고단해 보이기 마련이라고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물론 배운 사람이 다 반듯한 건 아니지만 반듯해지려면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편이 훨씬 낫지요. 그러니 배우십시오. 늙어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넷째, 젊어서 부모께 효도하지 않으면 늙어 두고 한이 됩니다. 제게 예벗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 유학을 다녀온 친구지요. 귀국해 서울에서 일하며 평범한 연구원에서 시작해 부서장, 임원을 거쳐 마침내 한 연구소의 소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형편도 펴 자가용도 생기고 여유도 생겼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한탄하더군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출장이며 연구 과제며 좇느라 부모를 살뜰히 챙기지 못했고 형편이 빠듯해 금전적으로도 변변히 도와드리지 못했다고요. 이제 다 갖춘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모실 수만 있다면 세계 일주든 전국 여행이든 보내드리련만 그러지 못해 한이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신 뒤에야 죄스러운 마음에 들판 한복판에 능처럼 커다란 묘를 지어놓고 효도했다.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젊을 때 제 형편과 처지에 맞게 부모의 건강과 마음과 살림을 살펴드리십시오. 그러면 훗날 부모가 늙고 세상을 떠나도 마음에 가책이 남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다달이 찾아뵙고 아껴 모은 돈에서 얼마라도 용돈을 드리고 편찮으시면 큰 병원에 모셔 치료해 드렸다면 나중에 큰 묘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요. 부모께 도리를 다했으니까요. 그러니 젊은 분들은 부디 시간을 내어 부모를 살피고 돌보십시오. 젊어서 미루다가 다 가진 뒤엔 정작 모실 부모가 안 계시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또 하나, 젊어서 자식을 기르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늙었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식을 떠받들며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다 해주면서 정작 태도며 말씨며 예의 범절, 사람 대하는 법,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책임감, 특히 가족과 부모를 향한 사랑은 가르치지 않으면 제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그러다 나중에 먹이고 가르치고 정성을 다 쏟았는데 어쩜 저리 무정할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하고 한탄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건 결국 젊어서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빚은 작품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젊어서 돌보는 동시에 가르치고 길러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십시오. 그래야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불효하는 자식 때문에 가슴 칠 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젊어서 너무 함부로 살면 늙어 버림받습니다. 젊을 땐 건강하고 돈도 있고 한창 일하니 두려울 게 없지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다 싶고 아침에 출근하면 어엿한 상사 노릇하며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 옷이 헐었어도 소탈하시다 하고 세수를 잊어도 검소하시다 합니다. 그러니 가족 따위 없어도 그만이라 여기며 아내와 자식을 외면하지요. 심지어 바람을 피우거나 자식을 내팽개쳐 배우자를 한맺히게 하고 자식에게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늙어 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사랑은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자식에게 정성을 쏟으면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은 훗날 부모를 안쓰러워하지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우면 제가 어려서 아플 때 눈 뜨면 곁에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죽을 떠먹여주던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새겨진 기억이 차츰 은혜와 정으로 자라지요. 반면 아버지가 늘 밖으로만 돌아 자식이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어머니 혼자 데려가고 정작 아버지는 어딘가 딴 데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면 자식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젊어서 반듯하게 가정의 책임을 다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존경받고 늙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늘이나 부처님이 정해주는 운명 따위는 없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들이 젊은 분들께는 늙어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잘해두라는 권고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이 많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잘못도 있지만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충분히 뜻깊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보십시오. 잘하고 있는 건 계속 이어가시고 미흡한 건 너무 늦기 전에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야 훗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30년 가까이 사람들의 사랑과 결혼, 가정과 행복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눠온 인연이 여기까지 이끌었을 뿐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로 상담하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한 분께밖에 닿지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듣고 볼 수 있으니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보기 좋으셨다면 그저 조용히 지나가셔도 됩니다. 굳이 모진 말은 남기지 마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가슴 미어지는 7가지 아픔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디 이 아픔에 빠지지 않도록 한 번쯤 곱씹어 보시고 혹 누군가 이런 처지에 놓인 걸 보거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픔은 인생 끝자락에 다 가졌어도 곁에 평생의 반려가 없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해로하라는 말처럼 백년해로는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지요. 그래서 50, 55, 60이 되어 홀로 된 분들도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남은 길을 함께 걸어줄 반려를 찾기도 합니다. 끝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이지요. 그러니 다 가졌어도 반려가 없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큰 아픔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도 외로이 사는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있느냐 물으면 그분들은 이렇게 답한다지요. 지금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서라도 병상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 내가 먼저 떠날 때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길까지 함께 해줄 단 한 사람을 얻고 싶다고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돈으로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곁에 둘 수는 있어도 인생 끝자락에 내 손을 잡아주고 병상을 지켜주며 마지막 정거장까지 함께 해줄 사람은 오직 반려뿐입니다. 지금 곁에 반려가 있다면 부디 귀하게 여기십시오. 둘째 아픔은 돈은 많아도 건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약값도 입원비도 치료비도 될 수 있고 신장도 심장도 바꿀 수 있겠지요. 그래도 건강은 여전히 가장 귀한 미천입니다. 그러니 돈 버는 일과 건강 지키는 일 사이에서 시간과 기력을 잘 안배해야 합니다. 둘은 서로 돕는 관계지요. 돈이 있으면 건강을 잘 돌볼 수 있고 건강하면 또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젊어 건강할 땐 돈이 없고 늙어 돈이 생기면 건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얄궂은 이치이니 거스를 수야 없지만 곰곰이 헤아려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 끝까지 건강도 남고 돈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셋째 아픔은 자식 손주가 있어도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기엔 여러 까닭이 있지요. 하나는 자식을 어려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가까이서 보살피고 정을 나누지 못한 탓에 자식이 이기적인 삶에 익어버린 경우입니다. 제 처자식만 챙기고 늙은 부모는 돌보지 않는 것이지요. 거기엔 우리 잘못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 탓도 있습니다.
형편상 자식 곁에 있지 못하고 자주 보살피지 못했거나 젊은 날에 철없는 잘못으로 법을 어겨 옥살이를 했거나 바깥 인연에 빠져 아내와 자식의 원망을 평생 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니께 어머니 저희가 곁을 지킬 테니 마음 놓으세요. 아버지가 뭘 하든 내버려 두고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아버지는 늙어서 누가 곁에 있나 두고 보지요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 현명할 수만은 없어 이런저런 잘못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식 손주가 있어도 끝내 버림받는 것은 인생의 얄궂은 아픔이자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러니 아직 늙지 않은 분들은 깊이 새기십시오. 어떻게 살든 늙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도록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아픔은 셋째와는 반대로 자식 손주가 있어도 그 자식이 못나서 참아 버리지도 못한 채 평생 짐을 지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옥에 갇힌 자식을 면회 다니고 자식이 진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지요. 자식이 못나면 부모가 그 책임을 떠안아 거두어야 하는 셈입니다. 마땅히 쉴 나이에 쉬지도 못하고 여전히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리로 딸은 저리로 흩어져 멀리 벌이를 나가고 자식 부부가 화목하지 못해 갈라서면서 아이들을 조부모에게 떠맡기지요. 마땅히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도리어 손주들을 한 무리나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노년의 큰 아픔입니다. 늙어서도 자식 손주 뒷바라지에 매여 편히 쉬지 못하는 것 말이지요. 다섯째의 아픔은 인생 끝자락에 마음을 나눌 법 하나 없는 것입니다. 반려도 자식 손주도 곁에 있지만 진정한 벗도 필요하지요. 중마고우 막역지우 말입니다. 많지 않아도 늙어 한둘쯤은 흉어물 없이 지내는 벗이 있어 기쁜 일, 슬픈 일에 달려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자식 손주에게는 이해 시절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자에게도 묵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때 마음 통하는 벗에게는 다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벗이란 인생 보따리 속에 든든한 미천입니다. 가장 서글픈 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 까닭은 한편으론 살면서 거처를 너무 자주 옮긴 탓입니다. 집을 옮기고 직장을 바꾸느라 진득한 관계 하나 맺기도 전에 떠나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 자신의 성품과 삶의 방식 탓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잠시 가까워졌다가도 슬그머니 멀어지고 어떤 관계든 겉돌기만 했던 것이지요. 누구를 살뜰히 챙긴 적도 없고 그저 고개 끄덕이며 웃어넘길 뿐 진심으로 깊이 사귄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단맛 쓴맛 함께 나누지도 남의 집에 굳은 일이 생겨 밤을 새워가며 거들지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마음 졸여주지도 않았으니 정이 쌓일 리 없고 막역한 사이가 될 리 없지요. 한창 일할 땐 수백 수천의 인연이 있다가도 막상 은퇴하고 나면 곁에 남는 이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부 한번 묻는 이도 없지요. 같은 동네 사람들조차 어울려주지 않습니다. 일하던 시절엔 동네 일에 지역 일에 도통 관심이 없었으니 막상 돌아왔을 때 다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보듯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마음 나눌 것이 있다는 것도 인생의 큰 재산이요.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젊어서부터 정성껏 가꾸십시오. 그래야 늙어 의지할 것이 있지. 그러지 않으면 늙음하기 쓸쓸하지요. 여섯째 아픔은 몸 누일 곳 하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 탓에 늙어 길바닥이나 다리 밑을 떠도는 것이지요. 아내가
노름에 빠져 집이 넘어가거나 자식이 도박에 손대 빚더미에 앉아 빚쟁이에게 시달리다 길로 내몰리는 경우 말입니다. 인생에서 큰 복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으로 부부와 자식이 함께 일군 집에서 지내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머물며 정든 그 집에서요. 그러니 인생 끝자락에 몸 누일 곳조차 없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지요. 잘못하세 고향에도 못 가고 객지를 떠도는 사람, 집도 절도 자식도 없이 떠도는 사람, 그건 정말 가슴 아프고 서글픈 처지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생에는 가까이 들여다봐야 비로소 헤아릴 수 있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그저 우리 함께 인생에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한낮 향기처럼 쓰러지고 마는 것인지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것은 잠시 쥐었다가 놓아버리면 되지만 정말 소중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인 것, 끝까지 남기를 바라는 것은 꼭 붙들고 오래 지켜야지요. 그리고 그건 젊어서부터 정성껏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생의 참뜻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조금씩 다듬어 인생의 마지막 나날들을 정말 아름답고 평안하고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